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오늘은 마지막 6번째 챕터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태우지 않고 빛나는 별은 없다. 작가는 이상적인 집필실을 갖기를 소망한다.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에 적당한 빛이 들고 글 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가 갖춰져 있는 월세와 소음으로부터 해방된 장소가 그것이다. 이따금 찾아오는 손님과 차를 나눌 여유 공간이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화초를 심을 뜰이 있거나 산책로 있는 산까지 근처에 있다면 신에게 감사할 일이다. 나는 그림까지 그려 붙여놓고 그런 작업실을 꿈꿔왔으며 작가 생활 25년 만에 소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면 낭만적으로 들리겠지만 난방도 안 되는 80년 된 목조 주택으로 처음에는 새들어 살다가 너무 추워서 아예 구입을 해 수리를 했다. 그래서 더 좋은 글을 쓰게 되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마치 집필 환경은 글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깨닫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은 바보 같다. 오히려 작업실보다는 시끄러운 카페의 한 구석이나 북적거리는 기차역 대합실, 원숭이들이 기웃거리는 게스트하우스 베란다에서 더 많은 글을 썼다. 어디서든 글을 쓰는 시간과 공간을 신성한 불가침 영역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북인도를 통치한 이슬람 제국,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왕이 숲으로 사냥을 나갔을 때였다. 저녁 기도 시간이 되자 왕은 숲속 바닥에 매트를 깔고 엎드려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때 근처 마을에 사는 여인이 뛰어가다가 왕의 기도 매트 끝을 밟고 말았다. 여인은 땔감을 모으러 간 남편이 어두워져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숲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던 중이었다. 천한 여인이 신성한 기도 매트를 밟아 더럽히자 화가 난 아크바르는 당장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무릎 꿇린 여인이 말했다. 내 마음은 오직 남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당신의 기도 매트 밟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당신은 기도 중에 신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도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온 마음으로 기도에 몰입했다면 내가 기도 매트 밟은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왕은 여인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고 병사들에게 지시해 맹수들로부터 여인의 남편을 구해주었다. 환경에 불평이 많다면 우선 내 안의 열정과 몰입을 점검해야 한다. 모든 것을 도맡아 해결해주는 충실한 도우미와 함께 남태평양의 무인도에 간다고 해서 대작을 남기지는 못한다. 서귀포에서 2해를 사는 동안 글을 거의 쓰지 못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100m 안에 바다가 있고 뒤로는 눈 쌓인 한라산이 보이고 밤에는 노루들이 기웃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환경인데도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내가 주로 글을 쓴 장소는 내 방의 책상 밑이었다.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여다봐도 내가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였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무엇인가를 하라고 어느 영문학자는 말했다. 거트루드 스타인은 차 안에서 글을 썼고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의 작가 마야 안젤루는 아무도 모르게 호텔방 하나를 잡아 사전 한 권과 성경책 한 권만 놓고 글쓰기를 시작했다. 터키의 위대한 시인 나짐 히크메트는 작품 대부분을 감옥에서 썼다. 영국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창고 같은 작업실을 지어 런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하면 자신은 런던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버지니아 울프와 해밍웨이는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주로 서서 글을 썼으며 레 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나체가 되어 하인에게 옷을 다 밖으로 가져가고 펜과 종이만 남기게 했다. 그렇게 하면 글 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정말 쓰고 싶은 것이 있고 몰입할 수 있다면 장소는 상관없다. 한 수도자가 수도원장에게 자신은 그 수도원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말했다. 이곳의 수도자들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수도원장이 말했다. 이해하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죠?
수도원장이 말했다. 물을 가득 채운 유리잔을 들고 수도원을 3바퀴만 돌아주게. 단 물을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되네. 그 다음에는 떠나도 좋네. 젊은 수도자는 이상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걸리지도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유리잔에 물을 가득 따라 손에 들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수도원을 돌았다. 3바퀴를 다 돌고 나서 수도원장에게 와서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마쳤습니다. 그가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 순간 수도원장이 물었다. 유리잔을 들고 수도원을 돌 때 혹시 수도자들이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는가? 잡담을 하거나 논쟁을 벌이던가? 수도자가 듣지 못했다고 하자 수도원장이 말했다. 그 이유를 아는가? 그대가 유리잔에 온 존재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을 쏟지 않기 위해 온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그대의 귀에 들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어느 수도원으로 가든 잡담과 논쟁과 부정적인 말들이 그대를 둘러쌀 것이다. 천국에 가지 않는 한 누구도 소란스럽고 세속적인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럴 때 자신이 들고 있는 유리잔의 물에 집중해야 한다. 그대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그대의 수행과 성장에 그러면 어떤 것도 그대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작가든 수도자이든 이상적인 공간은 사실 외부의 장소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 그리고 작가와 수도자는 치열한 노동자 혹은 자신의 열기에 스스로 화상 입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지 않은가? 세상의 그 어떤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는 공평한 빈 페이지를 앞에 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사람들이다.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쉽고 쾌적한 장소는 없다. 단지 나 자신과 내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일에 대한 진실한 의지와 몰입만 있을 뿐이다. 내 삶의 언어는 무엇을 쓰고 있고 내 인생의 물감은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빛나는 별은 없다. 시인 찰스 부코스키는 창작자에 대한 생각을 시에 담았다. 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탄광 속에서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창작을 한다. 작은 방 한 칸에 애가 셋이고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해도 창작을 한다. 도시 전체가 지진과 폭격과 홍수와 화재로 흔들려도 고양이가 등을 타고 기어올라도 창작할 사람은 창작을 해낸다. 공기나 빛, 시간과 공간은 창작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 변명은 그만두라. 새로운 변명거리를 찾아낼 만큼 자신의 인생이 특별히 더 길지 않다면 이상적인 작업 환경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탄생시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글도 나는 수십 명이 오르내리는 동네 빵집의 2층 테이블, 내가 사는 세상의 작은 모퉁이에서 쓰고 있는 중이다.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와서 아는 체를 했지만 나는 내가 아닌 것처럼 하고 유시아는 지금 인도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자신을 태우지 않고 빛나는 별은 없다.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것을 별, 스타라고 하죠. 그런데 별의 빛을 받아서 지구와 같이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는 그런 천체를 이제 행성이라고 합니다. 별이 되느냐, 행성이 되느냐. 자체 발광하는 별이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모든 별은 자기 안에 있는 재료를 태워서 빛으로 만드는 겁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수도자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수도자는 수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못 된다. 다른 주변의 수도자들이 너무 잡담만 하고 쓸데없는 것에 또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된다라고 불평하면서 그 수도원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이 그 유리잔을 물에 가득 채우고 몇 바퀴 돌고 가거라 하니까 그 유리잔에 물을 채워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집중을 하니까, 그것에만 집중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잡다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것도 마치 이런 하나의 수행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문제를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복잡한 것은 세상인가? 아니면 내 마음인가? 또 정말로 시끄러운 것은 세상인가? 아니면 내 마음인가? 물론 우리가 주변 환경을 더 평화롭고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바꾸면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다 바꿀 수 없거나 원래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원래 그러한 것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이 수도 원장님의 의견은 어느 수도원에 가더라도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면 모든 수행자들이 그런 불평을 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인간이 이런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 더 빨리 알아차리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쉽게 입력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아직도 그 원시인 상태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은 빨리 알아채야지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긍정적인 것은 조금 늦게 알아차리더라도 자기 생명에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사냥을 나가는데 숲을 뒤에 토끼가 있었다. 그럼 내가 토끼인 것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바로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숲을 뒤에 있는 것이 늑대나 호랑이였다. 그러면 내가 빨리 알아채야지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지금도 그 3만 년 이전 그때랑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부정적인 정보를 훨씬 더 민감하게 알아채고 오랫동안 간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사피엔스도 일종의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뇌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명상을 한다든지 또는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정보가 예전에 그 3만 년 전에 초원에 살던 원시인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수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수행자도 주변에서 그렇게 조금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자기 삶에 그런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정보가 더 많이 깊이 우리 뇌에 박히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자기 뇌의 그런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이게 부정적인 정보이지만 이게 나한테 별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부정적인 정보 대신에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런 정보만 걸러서 내가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진짜 수행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수행을 하는 사람이 외부 환경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도 원장이 그것을 깨뜨려 주려고 이런 방편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한 셈입니다. 정말로 시끄러운 것은 세상이 아니고 정말로 복잡한 것은 또 세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시끄럽고 내 마음이 복잡한 것이죠. 내가 두 가지 목적, 세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하려고 하니까 사는 것이 복잡해지고 시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그 일이 또 나와 내가 상대할 상대방이 결코 둘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완전히 그 길과 하나가 돼서 오늘 하루를 산다면 그렇게 몰입해서 산다면 정말 하루가 소중하고 흥미롭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탐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늘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서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안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